네, 현재 시간 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 어떤 특징주가 가장 중요한지 하나씩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소 졸릴 수 있는 시간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시죠. 홍콩발 우려? 삼성전자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 하나에만 미치는 영향은 아닌데 뭐가 좀 대표적으로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해서 삼성전자를 적어봤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월요일 중국의 기술주들 그리고 홍콩 증시가 월요일에 테크를 중심으로 급락을 보였고 오늘도 홍콩 증시가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애플도 빠지고 퀄컴도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밀리고 그랬거든요. 이 배경에 대해서 차영 소장님은 팩트와 함께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짧게 지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도 함께 주세요. 일단 지금 홍콩 증시 하락과 그다음에 테크 주식의 하락, 그다음에 홍콩 증시 하락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걸 다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홍콩 증시가 빠지는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그 중국 관련 ADR이 이제 퇴출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 중국 테크 관련주들이 퇴출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홍콩 증시로 이전해주겠다라고 하지만 투자자들이 볼 때는 불안감이 크죠. 뭐 일례로 우리가 쿠팡을 국내로 갖고 들어온다. 이거 상당히 좀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일단은 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과 그럼 홍콩이 왜 차별화가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은 아무래도 조금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좀 얘기들이 들립니다.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국은 또 상한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금 뇌피셜이 돌아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이 통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홍콩 증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홍콩과 인근한 심천 지역이 지금 이제 락다운, 뭐 셧다운이나 락다운 하여튼 뭐 일단은 뭐 봉쇄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현재 지금 홍콩이 조만간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방역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홍콩 같은 경우 지금 뭐 그 크게 밀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제가 매일경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지금 테크주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 이 이슈가 드러나기 전부터 테크주들이 빠졌고 그것을 일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봤고요. 지금 이제 홍콩 증시에 또 빠지니까 이걸 또 홍콩 증시에 다 붙여요. 저는 갖다 붙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테크주들이 정말 미국에서는 그 1순위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랑 큰 연관성이 없거든요. 네. 물론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닌데 이 정도까지 밀릴 정도로 트리거가 된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밸류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 주식에서 테크주들의 어떤 뭐 하락 추세를 형성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홍콩 증시가 빠지는데 국내 증시랑 무슨 영향이 있느냐? 굉장히 큰 영향이 숨어 있습니다. ELS 폭탄이 지금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뭐냐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금융상품 같은 경우 금리가 낮으니까 한 5, 6%대 ELS라는 상품 소위 투스타인데 홍콩 H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연계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지가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서 파생의 매물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매물을 쏟아받겠죠.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다라는 것이 홍콩 증시가 빠지는데 우리가 심지어로 영향을 받느냐? 수급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글로벌 경제는 이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홍콩과 관련된 지수와 연계된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ELS, ETN 그런 상품들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갑자기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네. 그게 이제 계속 끌고 왔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증권가에서 어제부터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홍콩 지수가 지금 현재 6천 정도 되죠. 네. 6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5,500까지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지금 약 한 100조가 넘는 돈이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된다라면 파생 그 매물이 나올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홍콩 증시에 조금만 더 빠지면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또 곧버스를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오늘 또 관련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 특히 삼성전자의 매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뉴욕 증시 IT주들의 불통이 국내에도 튈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그 질문은 좀 다릅니다, 결이. 앞서 이제 홍콩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뉴욕 증시 테크주들의 하락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점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뉴욕 증시에 있어서 테크주들이 빠지는 것을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어떠한 이유로 홍콩 증시가 빠지는 것이 우리나라 지수 관련주들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게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맞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우리는 이제 연계가 있죠. 그럼 미국 주식이 빠지는 게 우리나라 연계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몇 프로 빠졌죠? 공부 안 하셨죠? 못 봤어요. 3%요. 찍었는데 맞았다. 아니 뉴스를 받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3% 빠졌어요. 네. 근데 오늘 삼성전자 몇 프로 빠지죠? 지금요? 지금 삼성전자 자꾸 1%가 안 빠지죠. 1%가 네. 안 빠집니다. 삼성전자 1%가 안 빠지면 이거는 느낌이 어떻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버텨주고 있다.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뉴욕 증시 볼 때 뭐부터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 나스닥 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고요, 그다음에 다우 봅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지금 3%를 딱 어제 저도 한 4시쯤 깨가지고 보니까 3% 정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 같으면 3% 빠지면 야 내일 삼성전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삼성전자 지금 1%도 안 빠져요. 그 얘기는 영향을 덜 미친다라는 거죠. 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테크주들에 대해서는 밸류 논란이 있고 미국의 테크주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서부터 지금 빠져왔고 이런 것들의 하락폭 대비 삼성전자 하락폭 보면 삼성전자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빠지면 우리가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IT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근데 삼성전자는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또 연결지어 볼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근데 뭐 그 직접적인 연결성보다는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한 네. 다른 것들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한 저는 그렇게 영향력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힘을 좀 갖고 있다. 지지력을 갖고 있다라는 데 좀 힘을 보태고 싶은데 그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목표가와 괴리율이 2년 만에 최대치인 상황이에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최근에 GOS 문제도 있지만 단독 개별적인 이슈보다도 해외 변수들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우리도 같이 목표주가 괴리율을 보고 조금 더 버텨볼까로 가야 될까? 우리도 같이 목표가를 하향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는 다른 주식과는 좀 다르게 삼성전자는 긴 호흡으로 좀 버텨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제가 매일경제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는 어떤 뭐 뉴스라든지 뇌피셜로 가기보다는 수급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뭐 GOS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반도체가 호황일 때도 못 갖고 똑같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언젠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삼성전자를 봅니다. 그렇게 기다리십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하다 잊어버렸더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기억이 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깜빡하네요. 딴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정연 아나운서를 보는 순간 머리가 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긴 호흡으로 수급을 기다리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또 무슨 질문할까 제가 계속 HTS 쫙 다 모든 걸 다 켜놓고서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 방송 전에 일단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택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저도 반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슬금슬금 고개되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지난 1월 저점에서 23% 넘게 급반등했는데, 그러니까 금융지주주들이 폭락했을 때도 나름 버텼고, 그렇죠. 사실 금융지주사들의 경우에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촉포를 좀 먼저 터뜨렸다가 지금 또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카카오뱅크가 선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 23%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고요. 아직까지 이제 카카오뱅크를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한숨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카카오뱅크를 보면 다른 주식, 그 금융 주식들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뱅크가 올라올 때 다른 주식들은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좀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카카오뱅크가 이제 바닥을 찍었느냐라는 논쟁은 좀 별론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상장될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김미수 대표랑 한번 좀 논쟁이 붙은 적이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저 이제 제가 김미수 대표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김미수 대표 같은 경우 이제 회사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옹호를 하셨고, 저는 카카오뱅크가 글로벌 뱅크가 되고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낌을 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넷 은행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은행에 우리가 돈을 넣을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워낙 혜택이 좋길래 좀 넣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있는데 네. 일본 걸 굳이 넣을 이유는? 아예 안 그러니까 넣죠.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글로벌로 나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제 개념이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지금 현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카카오뱅크가 지금 올라온 것은 지금 은행들이 지금 최근에 빠진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은행주 좋게 말씀을 드렸던 사람인데 최근에 빠진 이유가 이제 그 금융 당국에서 은행들에게 권고 가로 열고 강제 가로 닫고 요거를 이제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소비와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 부실화되지는 않았어요. 네. 공식적으로 부실화되지는 않았는데 부실화를 대비해서 충당금을 많이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충당금은 부실을 예상해서 미리 비용을 떨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021년 은행주들이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기업 대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충당금 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거기서 좀 자유로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께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 이런 것들을 현재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글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좀 드리기는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여타 기업들에 비해서 장점도 있거니와, 그러니까 악재에 대해서 조금 더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장점도 있거니와 최근에 또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됐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광고도 조회수가 훨씬 높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좀 우리 소장님이 우리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조회수가 많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중은행 규모와 카카오뱅크 규모는 규모 자체가 다르고요. 다르죠. 카카오뱅크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인터넷 은행을 하고 다양한 영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카카오뱅크가 왜 지금 문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 국내 그 자본시장법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하고 대출 싸게 해서 막 준다 그러죠. 근데 그건 자기 자본만큼밖에 못 줍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자본과 우리나라 KB금융과 신한은행 자본은 비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대출을 이빠이 준다 하더라도 표현이 그랬나요? 대출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과 지금 LT 규제받고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은행들이 규제받고 주는 거하고는 규모의 경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카카오뱅크가 이제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숫자에 속지 말자.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발언이 좀 셌나요? 우리 차영주 소장님께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너무 확실한 또 강력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표현이 좀 거칠게 나왔으나 정정해드릴게요. 엄청 많이로 저희가 순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 차영주 소장님이 살짝 화를 내실 것 같은데 규제 완화 이야기 살짝 나오니까 이때라고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주관사 선정을 마쳤어요. 이제는 카카오 달고 있는 기업들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그룹의 IPO는 이건 어차피 예정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즈까지 이제 올해 2개를 하겠다. 이거는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후퇴시키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이제 새 정부의 어떤 플랫폼 규제 완화 여기에 맞물려서 빨리 해야 되겠죠. 일단 밝혀야 될 것은 그리고 이제 플랫폼 확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조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과 정책은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게 공약 과정에 있어서는 플랫폼을 완화하겠다라고 하지만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소상공인도 살피시겠다라고 좀 50조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플랫폼 규제 이슈가 나온 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 소상공인 보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께서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이것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한쪽 말만 들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는 이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농담을 한마디 하면 카카오 떡볶이, 카카오 순대도 저는 상당한다고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사람인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기업들을 상장하기 때문에 네, 좀 그렇죠. 싫어요. 네. 문어발식으로 상장하는 것에 네.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네. 결국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갖고 지금 이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카카오 그룹들의 시총이 몇 조입니까? 그거 다 누구 돈입니까? 예, 거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은수 선생님 더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들고 가면 좋을지 의견 받아볼게요.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약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공약과 정책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약에 너무 기대를 걸지는 말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지금 인수위가 이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이제 공약과 정책이 이제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저도 기사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약 이행률이 60%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했다라는 것이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공약을 보고 찍으셨는데 정치권에서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네.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약과 정책은 다를 수 있다. 현재 구간에서는 공약 수혜주로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 그룹주가 빛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추후에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투자를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방실로 넘어가 보죠. 리오프닝 기대 영원무역입니다. 4분기 실적 선방했고 여기에 리오프닝 기대까지 더해진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점이 다 다르죠. 뭐 화장품, 카지노, 여행, 비행기, 그다음에 GS 리테일 같은 소비, 그다음에 옷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를 촉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옷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에 한 차례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옷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더 쪘죠. 지금 곤란한 게 우리가 2020년을 견뎌왔죠. 그때는 옷 산다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저도 이제 확 살이 찌다 보니까 맞는 옷이 없어서 옷을 맞췄어요. 근데 지금 2022년 들어서 살이 또 빠졌어요. 네. 그 옷이 안 맞아요 또. 또 사야겠네요.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입을 옷이 없다. 이런 이제 뇌피셜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뇌피셜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 입을 옷이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가을에도 입을 옷이 없었고 지금도 입을 옷이 없어요. 이거 참 여러분들 살 뺐다 쪘다 이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봄이잖아요. 본격적인 이제 나들이 지금 물론 이제 확진자가 지금 30만 명을 넘어서서 이제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지금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빨리 이제 조만간 한두 달 사이 이제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료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다라면 미국처럼 확진자가 확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라면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서 옷에 대한 소비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봄에 찍는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껏 나갈 때, 야외 활동할 때, 또 봄나들이 갈 때 옷도 예쁘게 입어야 되다 보니까 정연아 선수는 항상 예쁘게 나오지 않나요? 또 왜 이러실까요? 그런가요? 예, 네, 죄송합니다. 또 우리도 시청자분 또 화내실 수 있으니까. 화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영업무역 이야기 해볼게요. 네. 네. 그 아는 건 아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영업무역과 네. 관련해서 오늘은 좋은 소식인데 저희가 어제 아모레퍼시픽 이야기할 때 그런 예.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의 소비 둔화 때문에 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좋지 않다. LG생활건강도 그랬고 그와 함께 화장품주만이 아니라 의류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영업무역의 분위기는 왜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기대감을 좀 펼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리오프닝이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제가 신문 기사를 그냥 그대로 읽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럽의 월가에서 나온 신문 기사의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 전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없었다 하더라도 한한령에 대한 어떤 게임들의 어떤 이제 하는
3선행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중국에 대한 스탠스, 지금 우리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관계 개선이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월가의 신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그렇게 영향이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특히 영업무역이 주가가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생산기지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 있죠. 그래서 그쪽이 이제 작년까지 그렇게 생산을 제대로 원활히 못하다가 지금 이제 생산을 원활히 좀 이렇게 다 공정에 가동되고 이렇기 때문에 국내 소비에 있어서는 양호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 중국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무역 같은 경우 다른 소비주들과 같이 묶어서 엮인다라면 조금 영업무역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리스크는 상존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의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영업무역은 살짝 결이 다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영업무역에 대한 투자 의견 다소 긍정적일 것 같은데 의견 한 줄 평으로 들어보죠. 나도 산다. 여기서 이제 주식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이제 영업무역 옷을 사서 산다. 봄나들이를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좀 더 빠지면 살까요? 지금 계속 빠지고 사세요. 있는데 그냥 살까요? 네. 예. 더 하여튼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빠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옷에 대한 소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옷을 사느냐라고 봤을 때 정말 그러니까 한 2년 사이가 지나고 나면 옷의 유행도 바뀌고 눈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눈도 바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의류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뉴오프닝 수에 또 안정적인 수주까지 갖고 네. 있고요. 앞서 우리가 좀 걱정했던 중국 관련한 악재에서는 살짝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영업무역에 대해서는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에서도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의 세 번째 상황실까지 차영수 소장님과 함께 마무리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